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드디어 첫 번째 장 읽는 차례입니다. 하이퍼젠더 파트 1 양극화 시대 민주주의의 시험대 챕터 1 세계 정치 다시 부족 전쟁으로 9월의 어느 날 미국 유타주 오렘의 유타밸리 대학교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캠퍼스 야외 행사장에 설치된 단상에 서서 강연을 시작된 지 몇 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시각 약 100m 이상 떨어진 교내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22살 청년이 라이플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에 있던 학생들은 그가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단 한 번의 총성이 울리고 커크는 목에 탄환을 맞고 단상 위에 쓰러졌다. 범행 동기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그는 커크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이 증오를 퍼뜨린다고 믿었고 그 정치적 신념에 대한 적개심이 범행의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 광기라기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타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설득하는 대신 아예 제거해버리는 방식의 정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쟁의 논리다. 왜 지금 세계 정치가 다시 전쟁의 언어로 회귀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경쟁이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부족 전쟁이 되었는가? 극단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극단은 사라지지 않았다. 20세기의 극단은 이해하기 쉬웠다. 한쪽 끝에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로 대표되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레닌, 스탈린, 마오로 상징되는 공산혁명이 있었다. 극우는 강력한 국가와 군국주의, 인종주의를 내세웠고 극좌는 계급투쟁과 프로레탈리아 독재를 꿈꿨다. 둘 사이의 싸움은 국기와 군복, 전차와 공장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그야말로 이념과 국가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냉정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물결이 세상을 덮으면서 이 오래된 극단의 그림은 서서히 퇴장했다. 전차를 앞세운 정복전쟁도 붉은 깃발을 들고 궁전을 점령하는 혁명도 더 이상 현실적인 정치 상상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극단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극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극우 국자 대신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우파 혹은 신우파라는 이름을 더 자주 듣는다. 이들은 과거의 극단처럼 국가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생활과 감정을 앞세운다. 세금, 일자리, 범죄, 난민, 젠더, 기후, 소수자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이 정치 갈등의 전면에 배치된다. 포퓰리즘 좌파는 대기업 금융자본, 슈퍼리치에 대한 분노를 조직한다. 1%의 부자들이 99%의 삶을 착취하고 있다는 서사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설명한다. 포퓰리즘 우파는 이민자, 난민, 범죄, 문화 변화에 대한 불안을 건드린다. 우리 동네와 일자리와 치안을 엉망으로 만든 건 PC와 다문화주의라는 이야기를 펼친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상반된 세력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 구조가 있다. 세상을 둘로 가른다는 점이다. 하나는 순수하고 착한 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타락하고 위선적인 그들이다. 포퓰리즘 좌파에게 그들은 재벌과 금융자본, 기득권 언론과 부패한 정치인이고 포퓰리즘 우파에게 그들은 난민과 이민자, PC 엘리트와 도시의 진보층, 브뤼셀과 워싱턴의 관료들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다.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낸 공모자들. 이 구조에서는 복잡한 현실이 단순한 선악구도로 변환된다. 그 결과 정치적 경쟁은 더 이상 어떤 제도가 더 나은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 아니라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가를 가르는 인정투쟁이 되어버린다. 이념의 대립에서 정체성과 감정의 대립으로 전장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에코체인버와 알고리즘, 새로운 부족의 토템. 20세기의 극단이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했다면 21세기 극단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자란다. 과거에는 TV 뉴스와 몇 개의 신문이 공적 현실을 정의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논의할 때 참고하는 기본 정보는 비슷했다. 저녁 9시 뉴스가 좋든 싫든 사회가 공유하는 공통의 시간표이자 공통의 화면이었다. 오늘의 정보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타임라인 속에서 뉴스를 보고 밈과 짤을 소비하고 동영상과 짧은 글을 퍼나른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한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온라인 공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서로의 생각은 강화되지만 다른 생각은 볼 기회조차 줄어든다. 이 현상을 흔히 에코 체인버라고 부른다. 울림통 안에서는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같은 이야기가 되돌아오면서 그것이 세상의 다수 의견인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상대 진영의 에코 체인버에서도 정반대의 이야기가 똑같은 확신을 갖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거의 듣지 못한다. 이 알고리즘 환경은 현대의 부족 전쟁에서 토템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족마다 각자의 상징물이 있고 그 상징물은 지도자와 구호, 해시태그와 밈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마가 모자, 유럽의 반 EU 깃발, 한국의 촛불과 태극기, 성소수자 깃발과 반 PC 로고까지. 서로 다른 토템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힌다. 이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공동 형실의 붕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무엇이 사실인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해야 토론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자체가 진영별로 달라진다. 같은 통계와 데이터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팩트를 주장한다. 코로나 방역, 기후위기, 선거 부정, 난민 범죄, 젠더 갈등 같은 이슈에서 이것은 이미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공동현실이 무너진 자리에서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진영별 신앙,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한 분노. 교조적 다원주의와 정체성 정치의 역설. 세계 정치 양극화를 설명할 때 꼭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바로 다원주의와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체주의 감각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문제다.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 젠더 평등, 인종차별 철폐는 분명 민주주의의 진전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가치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과 언론, 문화계와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특정 입장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됐고 다른 의견은 혐오, 차별, 시대착오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것을 필자는 교조적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다원주의는 원래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교조가 되면 모든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식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신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학교 규칙과 성 역할, 가족 규범을 존중하던 부모 세대는 아이들의 교실에서 갑작스럽게 젠더 성 정체성 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난민과 이민자를 환영하자는 구호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동네 치안을 임대료 일자리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불편을 말하기만 해도 인종주의자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은 점점 이 사회에서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를 눈치 보며 계산하기 시작한다. 공적 공간에서의 자기 검열이 늘어갈수록 불만과 피로는 비공개 온라인 공간으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조적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은 훨씬 격렬한 언어로 쌓여간다. 이 역설이 만드는 결과는 명확하다. 관용과 포용을 내세운 정체성 정치가 오히려 새로운 분노와 배제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집단이 생겨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새로운 약자로 상상하는 순간 또 하나의 부족이 정치 전장에 등장한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보이는 신우파의 부상, 한국에서 2030 남성의 반PC 정서와 이대남 현상, 반중 정서의 정치화는 모두 이 역설의 산물이다. 교조적 다원주의가 만든 감정의 진공 속으로 각종 포퓰리즘과 신우파가 몰려 들어왔다. 세계 부족 전쟁,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가 보는 풍경. 미국에서 부족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 백인과 유색인, 종교 보수층과 세속 엘리트층으로 뚜렷이 나뉘어 있다. 미디어 역시 케이블 뉴스와 유튜브, 팟캐스트로 분화되어 진영별로 정보를 공급한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 분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그는 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는 구호 아래 부패한 엘리트에 맞서는 언더독,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강력한 리더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이민, 무역, 동맹, 기후, 젠더 이슈를 둘러싼 정치를 상식대 PC의 전쟁으로 재해석했다. 그 결과 미국 정치에서 타협과 중재의 공간은 거의 사라지고 연방 대법원 인준과 예산안 통과, 대선 결과 인정 같은 절차적 문제조차 부족전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진다. 난민과 이민 문제, 테러와 치안, EU 관리주의, 기후정책, 재정 긴축과 복지 축소가 뒤엉킨 채 각국의 유권자들은 좌우 전통 정당 대신 우파 포퓰리즘 정당을 선택하거나 좌파 포퓰리즘에 표를 준다.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급진 우파, 극우 정당이 의석을 늘려가고 일부는 정부에 참여한다. 그들의 국기와 구호, 선거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진열별 토템이 점점 더 전쟁의 상징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을 지키자, 우리 문화와 언어를 지키자,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구호는 듣기에는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 그들이란 난민일 수도 있고 브뤼셀의 관료일 수도 있고 좌파 인텔리일 수도 있다. 이 풍경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촛불과 태극기, 광화문과 서초동, 탄핵과 반탄핵, 부정선거와 공정선거,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친미와 반미, 친중과 반중,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경험한 정치 갈등의 대부분은 이미 부족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타의 강의실에서 발사된 총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도덕적 우월감과 정당한 분노,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뒤섞인 정치의 언어가 더 이상 제도와 절차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느 순간 현실의 폭력을 불러내는 것, 그 가능성은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타협의 실종, 제도의 피로, 강한 리더에 대한 욕망. 정치는 원래 불완전한 타협의 예술이다. 누군가 완전히 이기는 대신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부족전쟁의 정치에서는 이 타협이 배신으로 간주된다. 진영을 막론하고 중간에 서는 것 자체가 의심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타협이 사라진 자리를 두 가지 감정이 채운다. 첫째는 제도 피로감이다.
법과 절차, 제도적 조정과 협상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이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 위기를 반복하고 유럽이 난민 정책과 재정 개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은 제도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나라에 사는 느낌을 받는다. 둘째는 강한 리더에 대한 욕망이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정교한 설계자보다 단호한 실행자를 원한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추진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언제든 스트롱맨의 출현을 정당화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너무 복잡해졌으니 한번 제대로 해줄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자는 유혹이 고개를 든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딜레마에 빠진다. 무능한 민주주의와 유능한 반민주주의 사이에서 시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포퓰리즘과 신우파는 바로 이 흔들림을 포착한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구하는 구세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위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이 이 장에서 읽어야 할 것. 이 장에서 살핀 세계 정치의 양극화와 새로운 부족전쟁의 풍경은 한국에서도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우리만 유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인식이다. 한국의 젠더, 세대 갈등, 촛불과 태극기 대치, 부정선거 논쟁과 개헌 프레임, 반중 반미 감정 싸움은 세계적인 부족전쟁의 한국판 변주일 뿐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민족성이나 특수성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세계 구조의 일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냉정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둘째, 그래서 한국 보수와 한국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포퓰리즘과 신우파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깊은 분열과 피로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다가올 장에서 우리는 유럽 우파와 북미,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것이다. 다음 장에는 포퓰리즘과 신우파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마주한다. 이것이 단지 분노의 정치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가 보지 못했던 현실을 드러낸 새로운 경고장인지, 민주주의를 구하는가 위협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1 챕터 1 읽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파와 좌파 여러 가지 메시지들로 인해서 많이 싸우고 있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우파는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 보수 진영으로 끌고 와야 되는지 이 책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